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조선중앙TV에서요. 남북 합동 공연 모습을 보도했는데 3분 이상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주 상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예, 전체 13분 보도 중에 3분이니까 굉장히 할애된 분량이 컸습니다. 예. 물론 우리는 이제 오늘 그 편집해서 전체 영상을 저녁 8시에 보여줍니다만 북한에서 아직 저번에 김정은이 깜짝 관람했던 1차 공연까지도 전체를 보여준 건 아닌데, 그리고 3분 20초가량의 이번 편집본에서도 우리 가수의 이름이나 노래는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선희의 제2에게는 그 제목을 노출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그때도 한번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제2에게의 제이가 예. 김정은의 제이, 정은의 제이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 노래가 북한 사람들이 특히 애호하지 않느냐라는 일종의 개인적인 관측을 했는데, 아버지도 또 제이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제이에게는 그런 복합적인 다층적인 의미로 북한에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제이에게는 이렇게 당당하게 노출시킨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긴 듭니다. 예, 네. 정원준도 있고요.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예. 조선중앙TV는요, 우리 예술단의 공항 환송 모습까지 공개했습니다. 보도 내용 한번 보시죠.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예술단이 공연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4일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문화상 박춘남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이 전송했습니다. 합동 공연의 만찬 그리고 공항 환송 장면까지 공개를 한 건데요. 네. 우리 예술단의 이 공연 일정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하는 이 북한의 의도는 뭘까요? 일단 이례적입니다. 그간에는 보기 어려웠던 장면들이에요. 특히 이렇게 TV 방송, 그것도 이제 뉴스 보도에서 남측 예술단이 와서 이렇게 공연을 했고요. 이렇게 만찬을 했고요. 이렇게 공항에서 돌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좀 김정은식 통치 스타일의 변화를 북한 주민들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엔 이게 내부적인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네. 어쨌든 우리는 대범하다. 우리는 이렇게 남쪽 예술단을 환대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화해무드라는 걸 강조하면서 또 자신들의 좀 우월성을 내부에 우리 입장에서 좀 납득되지 않지만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보도다. 예. 네. 이것은 뭐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스타일에서 크게 다르진 않은데 남쪽의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노출했다는 점에서 예. 저도 이번에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이게 예. 단순하게 이렇게 뭐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 분위기만 조성을 한 게 아니라 예. 실제 남측의 어떤 그런 어떤 공연단을 수행하는 어떤 북측의 수행원의 태도에서도 예. 네. 굉장히 뭔가 공손하고 뭔가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4월 1일 날 있었던 남측 공연과 관련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우리나라 이제 기자단이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취재를 못해서 문제를 좀 제기를 하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북측 고위단 인사가 직접 좀 사과를 하면서 좀 죄송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과거에 또 뭐 북측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 사실은 평양의 이런 어떤 거리 모습이라든가 식당 모습이나 이런 것을 네. 자유롭게 취재하지 못한 어떤 그런 제한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우리나라 기자들이 북측의 어떤 평양의 모습이나 식당의 모습 이런 것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자유스럽게 좀 취재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예. 배려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취재를 위해서는 인터넷 통신이라든가 뭐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또 요청을 또 하니까 예. 사실은 사전에 이게 좀 조율이 안 됐던 것인데 편의를 또 적극적으로 봐줬나요? 또 편의를 또 봐줬다라고 하니까 예. 굉장히 좀 남북 화해 모드를 위해서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네. 북측이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북한의 진짜 모습을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네. 갑자기 북한이 조금은 태도가 변한 건지는 시간이 좀 흘러보면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철이 주재한 환송 만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뭐 술고래다 이런 기사까지 나올 나왔어요. 정도로, 네. 근데 관상이나 혈색을 봤을 땐 딱 그럴 것 같았어요. 예.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좀 주도하면서 술을 이렇게 마시게끔 강권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영철
상임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조용필 밴드가 이제 뒷이야기를 좀 전했었는데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3일간의 어려운 어떤 공연을 마치고 나서 뒤풀이를 하는 어떤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자리였고요. 김영철 그 부위원장이 자리를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면서 술을 또 이렇게 하나씩 권하고 그리고 술 자신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못하죠. 되죠. 근데 또 이제 그 술자리에 이렇게 깔린 그 술 자체가 주종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도수 높은 술부터 도수 낮은 술까지 여러 가지 술을 이제 권하면서 맞춤형 술까지 이렇게 권했다라고 하니까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김영철뿐 아니라 현송월 단장도 굉장히 술을 잘하시나 봐요. 여걸로 또 예술단 사이에서 통하고 술도 많이 권했다고 하는데. 여걸일 뿐만 아니라 또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또 세심한 면은 이런 거예요. 서현 씨가 계속 목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푸른 느티나무를 불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현 씨를 그렇게 챙기면서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함도 있지만 이게 또 파티 그러니까 만찬입니다만 이 파티장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인 게 노래들을 다 시키는 것은 술권하는 것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목, 또 노래로 흥을 돋구는 것은 현송월 단장의 목. 그래서 노래들을 많이 시켰는데 본인이 이 극여울의 찻집을 2번 불렀대요. 두 번째 부를 때는 조용필 씨가 나와서 함께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주목받은 대목이 탁현민 선임 행정관이 주로 이제 지원 파트니까 굉장히 이제 공연이 원만히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고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중앙일보 보도 사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이 윤상 단장과 현송월 단장이 얼굴을 마주보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팔짱을 낀 탁현민 선임 행정관이 같이 뭔가 이제 고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송월 단장이 이 탁 행정관을 불러서 당신 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이제 부르는데 선창만 탁 행정관이 하고 또 마이크는 돌아가면서 여러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함께 합창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피아노 반주도 직접 했다고 해요. 이게 사실 음악인이기 때문에 피아노도 치죠, 노래도 직접 하죠. 그리고 이제 노래도 권하죠. 무대에 사람을 불러 올릴 수 있는 권한 분위기 메이커인데 이걸로 불러도 뭐 큰 손색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일단 두 사람만 봤을 땐 술을 잘 먹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그러면 사랑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인기가 있죠.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탈북했던 황장회 선생이 와서 국내 취재진에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해 준 걸 저도 전해 들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아주 높은 사람들 불러다가 술자리 할 때 일단 들어올 때 꼬냑 한 잔을 원샷 한꺼번에 마시게 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잘 버티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인정을 했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아주 피곤해지네요. 북한에서는 저런 문화가 아직까지 있어서 뭐 아직도 한국에도 약간 그런 문화가 없지 않아 있는데 남자들한테 술을 잘 마시고 잘 버티는 거를 상당히 능력 있는 거로 오인하는 사실 오인이죠.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문화나 풍토가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저렇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연을 다녀온 가수들이 속속 뒷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술단 가운데 북한 공연 최다 기록에 김정일, 김정은 부자 앞에서 모두 노래한 기록을 갖게 된 이 가수 최진희 씨도 이 공연 반응을 전해왔는데요. 평양이 이전보다는 많이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진희 씨가 사실은 공연단 중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4번 갔다 왔고 아버지 아들 앞에서 다 공연을 한 아주 그러니까 가장 압도적으로 기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연단 중에서 예전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해설가가 될 것 같은데 그 해설가 최진희 씨의 이야기, 만찬 분위기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좀 뭐랄까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거의 박수만 치고 이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함성 소리, 환호성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달라졌다. 그 만찬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저희가 출발 시간도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고 만찬장에서는 정말 남과 북이 아무 벽이 없는 한 가족처럼 느껴지는. 얘기만 들어봤을 땐 만찬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전세기가 아니었으면 만찬 일찍 끝내고 그냥 가야 되는데 전세기니까 조정할 수가 있었네요. 조정을 할 수가 있었고. 자, 우리 대표단이 묵은 고급 호텔이죠. 그 고려 호텔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묵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냉장고에 뭐가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요번에 보니까 별의별 게 다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북한을 한 대표하는 5성급 호텔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지금 사진 나오는 것처럼 저 때도 저런 냉장고였니 우리 유정현 앵커 한번 기억을 아니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레몬 단산 탄물 뭐 저런 그 복숭아 단산 탄물 저런 이름들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렇게 북한이 만든 북한산 음료들이 많고 가운데 좀 빨간색 코카콜라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만든 뭐 대동강 맥주나 레몬 단산 탄산 단물, 복숭아 탄산 사이다. 단물 뭐 이런 에다가 오른쪽엔 지금 뭐 이건 북한에 있는 거니까 코카콜라, 뭐 스프라이트, 네스카페 같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자본주의적인 사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제품들도 같이 있었다는 게 흥미를 끌었는데 압도적으로 그 숫자는 북한산 제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냉장고를 봤으니 이 목욕 제품들은 어떤 걸로 좀 채워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에서는 뭔가 창포물로 이렇게 머리를 감을 것 같고 비누만 사용할 것 같은데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북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샴푸와 린스를 쓰는 것 같고요. 다만 표현만 머리물 비누 그리고 머리 영양물 비누라고 해서 아마 머리 영양물 비누 같은 경우는 린스나 아마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트리트먼트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한 머리물 비누 같은 경우는 샴푸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저거 되게 느낌이 좋은데요. 저는 샴푸보다는 훨씬 좋은데요. 우리말을 그대로 풀어서 쓰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마 이제 고려 호텔 같은 경우에는 85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외관 자체나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오래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실제 거기 공연단을 참석했던 어떤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관광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이나 4성급 호텔 못지않게 굉장히 정갈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로서는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예술단이 이용했던 이 평양 순안공항의 모습도 공개됐는데 면세점도 다 있네요. 아니 여느 공항과 다르지 않고요. 오히려 인적이 없다 보니까 너무 쾌적하고 깨끗해 보여서 저는 저런 공항 좀 우리나라에서 이용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늘 줄 서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썰렁한 공항이었겠죠. 이용객이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죠. 새벽이기도 그런데 했잖아요. 이제 있을 건 또 다 있어요.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뭐냐면 면세점이 있겠는가? 면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안공항 하면 거기서 미사일 쐈던 공항이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그런데 거기가 마치 이제 민항기 일반 여객공항처럼 돼 있는데 면세점 이름이 무관세 상점 이렇게 붙어 있죠. 세금 받지 않는 상점이다. 근데 이제 물건들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외견상 보기에는 여느 나라의 국제공항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서 굉장히 북한이 그동안 신경을 썼는데 지금 경제 제재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평양을 들어갈 외국 관광객은 매우 제한적일 겁니다. 주로 이제 외신 기자들이 많을 거고 그러기에는 저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도 좀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경제 제재 잘 풀리고 시장 개방으로 나와서 평양 저 순안공항을 많은 또 외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동포들이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단이 평양을 방문한 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있을 실무회담 또 내일 모레 있을 실무회담에서 잘 돼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수 김홍국 씨 경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요. 두 번째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오늘 경찰 소환 두 번째 폭로가 어떤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경찰에서는 이 부분도 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독립된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30년 지기, 김문국 씨의 30년 지기가 이야기를 하는 진술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김문국 씨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02년과 2006년 월드컵 당시 그 당시에 응원이 끝나고 난 뒤풀이 과정에서 있었던 성추행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012년에 있었던 본인이 운영했던 카페에서 있었던 성추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사건화되어서 고소 고발 사건 대상이 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목격했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다만 김문국 씨가 만약 정말
과거에도 이런 강제추행을 한 전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김웅국 씨가 본인은 무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방적인 어떤 무고의 주장 자체가 신빙성이 좀 약화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첫 번째는 약간 진실 공방의 양상이었는데 두 번째 폭로까지 또 터지니까 게다가 30년 지기 지인이라고 하니까 두 번째도 진실 공방이에요. 네. 두 번째 또 진실 공방이에요. 그러니까 김웅국 씨는 지금 법적 처벌은 순서대로 할 거고 합리적 원칙적으로 하겠지만 김웅국 씨가 참 이게 힘들어졌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미대 교수인 줄 알았다. 그런데 보험 설계사였다. 진실 공방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관계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강제적이냐 아니냐 이 문제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서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소환을 나흘 앞두고 터진 이 두 번째 폭로는 30년직인데 김웅국 씨 측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가수협회장을 내가 맡고 있는데 그 사람은 가수협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보복성으로 미투에 어쨌든 김웅국 회장이 휩쓸려 있는 상황에서 아이고 잘 됐다 그러고 지금 음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에요. 그럼 이 양쪽의 얘기는 또 진실공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김웅국 씨 본인은 여러 개의 본인에 대한 진실공방을 이제는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오늘 검찰 조사를 잘 마무리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기소될 건지 아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연이어진 성추행 폭로에 대응하기에 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30년 직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사실은 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새로운 추가 폭로를 한 것인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 김웅국 씨가 또 허위 사실이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진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피해자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 있었던 일이고 2006년 그리고 2012년 있었던 일인데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가 쉽게 과거의 일을 이렇게 진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오래된 이 과거에 대한 어떤 진술 자체가 원래 이제 김웅국 씨가 알고 있었던 어떤 지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할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인터뷰를 한 사람이 조금 궁지에 몰릴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김웅국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서 이렇게 빠른 대응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경찰 조사에서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또 재판에서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